생일. 자신에겐 태어난 날을 기념하는 날이자 부모에겐 새로운 생명을 맞이한 날입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친한 형의 집에 놀러간다던 아들은 2022년 4월 4일 새벽 1시 자신의 생일을 4일 남겨두고 낯선 곳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이제 부모에겐 생일이 자식을 떠나보낸 날이 되었습니다. 몇 줄의 기사로는 그들의 추악한 만행을 알릴 수 없습니다. 당신이 몰랐던 사건, 수원 BJ 살인 사건의 전말편입니다. 독하지 못하고 마음이 여려 잘 울고 잘 웃던 아이, 동네 어른들을 뵈면 항상 인사를 했던 아이, 사람을 잘 믿는 아이, 애교도 많고 사람들을 좋아해 어울리길 좋아했던 아이, 동정심도 많아 상대방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던 아이. 피해자 만 22세 김씨였습니다. 실종신고. 경기도 수원시 세류동의 한 아파트 210호. 아들이 친한 형 한씨를 만나러 간다며 갔던 집. 그 이후에도 몇 번씩 방문했지만 굳게 닫혀있던 집. 유족은 절대 잊을 수 없는 집이었습니다. 실종이라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분명 그 집에 있을 것이라 확신하셨으니 말이죠. 2022년 4월 1일 분명 집안엔 인기척이 있었지만 굳게 닫힌 문. 결국 경찰 입회하에 문을 열게 됩니다. 하지만 한 씨의 아내 김 씨만 있을 뿐 어디 있는지 모른다라는 답변만 듣게 됩니다. 이상했습니다. 분명 경찰의 위치 추적 결과 마지막 신호는 이 집이 맞았으니 말이죠.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말하는 아내 김씨. 정말 집 내부엔 아들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실종신고가 접수됩니다. 실종수사팀은 실종자의 마지막 행적에 주목합니다. 한 씨는 자신은 아내와 이미 살고 있고 실종자가 집에 잠시 머문 건 사실이지만 집에 다녀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자신조차도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뿐이었죠. 한 씨는 실종자의 어머니와 통화를 하며 자신의 유명 TV 프로그램에 나오는 공인임을 강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말을 전합니다. 피해자의 마지막 행적을 추적하기 위해 입었던 옷차림에 대해 묻자 온라인에서 직접 구매한 옷을 입고 나갔다며 구체적인 진술까지 남겼죠. 정말 집을 향하던 길에 무슨 일이 생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지도 못한 장소에서 그 실마리가 나타납니다. 한 씨가 실종자를 죽인 것 같다. 이 제보는 수원에서 227km 떨어진 강원도 속초경찰서에서 나타납니다. 실종자의 아는 형이라며 제보한 남성은 정황에 대한 구체적 진술을 하게 된 것이었죠. 한 씨와 제보자의 상반된 진술 내용. 경찰은 제보자의 구체적 진술에 대한 무게를 두고 사건을 실종이 아닌 살인사건, 즉 강력사건으로 전환합니다. 여기까지의 분석입니다. 문득 궁금하신 내용이 있을 겁니다. 제보자는 어떻게 강원도 속초에서 이 사건을 알고 구체적인 진술을 할 수 있었던 걸까요? 20대 남성이었던 제보자. 그는 공범이었습니다. 그 혐의는 사체유기 방조 혐의. 한 씨가 사람을 죽였고 그 시신을 유기하는 위치를 함께 공모했다라는 것이었죠. 실종신고 직후 한 씨가 제보자에게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하라며 종용을 하자 자수를 할 시 가명이 되느냐라고 물어 제보를 해왔던 것입니다. 유족에게 공인임을 강조해 믿음을 주고 자신이 꼭 찾아주겠다며 실종자의 인상착의까지 설명한 한 씨.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실제로 공인도 아니며 실종자는 옷을 사입고 나간 적이 없었습니다. 시신 발견. 공모의 진술에 따라 경찰은 사체 유기 의심 지역 주변을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이곳은 수원에서 병점 오산 방면을 이어주는 큰 도로를 중심으로 좌측, 우측 모두 아파트와 주거지가 밀집된 공간입니다. 얼핏 시신을 유기하기에 적합한 장소로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길을 건너 시신6기 의심 지역까지 주변 모두에 펜스가 쳐져 있고 늦은 시간 인적이 드문 곳이다 보니 눈에 쉽게 띄지 않았던 것이죠. 수색 결과 2022년 4월 4일 새벽 1시 한 육교 천변 아래 폐자재로 덮인 시신이 발견된 겁니다. 검안서에 나온 사망의 원인은 미상. 하지만 사망 추정 시간은 약 한 달 전, 그리고 전신은 폭행에 대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 한 씨가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뒤 이곳에 시신을 유기한 걸까? 실제로 거주하던 집과 유기 장소까지의 거리는 직선으로 200에서 300m 정도로 매우 가까웠습니다. 이를 토대로 한 씨의 동선을 파악해 특정한 날은 약 한 달 전인 2022년 3월 11일. CCTV 분석 결과 새벽 12시 58분에서 1시 30분 사이 여행용 캐리어를 끌고 세류동 주거지에서 나오는 한 씨가 포착됩니다. 그런데 CCTV 속 한 씨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시신 6기를 돕는 공범이 더 존재했던 겁니다. 공모자들. 경찰은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사체 6기 방조 혐의의 속초 제보자 1명,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한 씨, 아내 김 씨, 그리고 10대 청소년 남성 김 씨와 여성 서 씨. 무려 5명이 가담한 끔찍한 살인사건이었습니다. 근데 뭔가 이상합니다. 가족도 아닌 2명의 10대 청소년. 왜 이들은 한 씨의 집에 머물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이들은 살인에 가담한 걸까요? 2022년 3월 수원시 세류동의 그 집에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피해자까지 총 5명이 있던 이 집. 그 안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라고 불렀고 우리를 아들, 딸이라고 불렀다. 이들의 관계는 유사 가족이었습니다. 살인 피의자 한 씨가 아빠, 아내인 김 씨를 엄마라 부르며 가출 청소년을 데리고 함께 생활을 해왔던 것이죠. 한 씨는 한 라이브 방송 플랫폼의 BJ, 그곳에서 호스트로 불린 닉네임 미친 곰탱이였습니다. 방송을 진행하며 친분이 생긴 시청자들과 모임을 가진 후 함께 집에서 생활을 해왔던 겁니다. 헌데 문제는 그게 가출한 10대 청소년들이었다는 것이죠. 자신은 아는 형사들도 많은데 자선사업가냐라는 말을 들을 정도다. 위험하지만 보호소에 가기를 원치 않는 청소년도 소개를 받아 직접 보호하고 있다. 살인 피의자 한 씨의 말입니다. 과연 피해자와의 만남은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2021년 5월경 한 씨의 방송을 시청하게 되며 이들의 관계는 시작됩니다. 늘 그랬듯 한 씨는 자신의 집으로 피해자를 초청했고 2021년 12월 24일 가족의 허락을 받고 약 6일간 함께 지낸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헌데 집으로 돌아온 피해자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 또 가면 날 죽일 것 같다. 자세한 이야기는 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피해자는 말을 하지 않았죠. 하지만 측근 제보에 따르면 당시 눈 부위를 폭행당해 사물이 2개로 보인다고 말하며 만약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집 앞에서 기다리겠다, 죽여버리겠다라는 협박을 일삼았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피해자는 다시 그 악마의 소굴에 갈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2022년 1월 17일 부모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수원의 집을 향한 피해자. 아무것도 몰랐던 부모님은 한 씨와 직접 통화를 하며 평소 피해자가 먹는 약과 병원 치료를 이야기해 빨리 집으로 보내줄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한 씨는 다음날 집에서 나갔다라며 어디 있는지 모른다라는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이상할 정도로 피해자와 가족들 사이를 끊어놓으려는 시도를 했던 것이죠.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돈 때문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처음 한 씨의 집에 갔던 그때 한 씨의 강요로 인터넷과 TV 결합 상품을 신규 가입을 해 피해자의 명의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를 한 씨의 아내가 신용불량자라 잠시 빌린 것이다라는 변명을 하고 있는 한 씨. 하지만 그 본색은 바로 가입 후 나오는 40만원 상당의 상품권이었습니다. 이후 1월 18일 그날을 기점으로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자 재차 전화를 한 부모님의 문제를 거론하며 자신이 4,500만원짜리 면접을 보는데 너희 어머니한테 전화가 와서 망쳤으니 4,500만원을 책임져야 한다. 아니면 어머니에게 직접 받아낼 것이다. 너네 집에 4,500만원이 있느냐라며 겁박하기 이릅니다. 사실 4,500만원짜리 면접이 무엇인지 그런 회사가 있는지도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이름으로 어머니에게 보낸 카톡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어머니에게 당신이라고 부른다.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무언가 이상에 확인해본 결과 피해자의 카톡에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로그인을 했던 정황도 포착됩니다. 즉, 이 말을 피해자가 보낸 것이 아닌 것 같은 상황이었죠. 한 씨는 이에 대해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거짓말을 해야 할까요? 또한 피해자는 실제로 어머니와 통화를 했던 내용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엄마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4,500만 원을 낼 수 있는 건가? 우리 빚을 짓는 건가라는 울먹이는 목소리였죠. 돈을 위한 가스라이팅. 그 정도는 점점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4,500만 원을 빌미삼아 22년 1월 22일경에는 한 씨가 피해자와 직접 통행, 수원 인근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에 방문해 신분증을 재발급받고 물류센터의 상하차 작업을 취업시킵니다. 그리고 모든 급여를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시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그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모아놨던 돈, 용돈까지 전부 자신의 계좌로 이체시킵니다. 만행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로부터 4일 후 피해자 명의로 고액의 최신 핸드폰 3대를 개통시킵니다. 자신과 아내가 쓰기 위해서였죠. 기기값과 통신비 그리고 소액결제까지 무려 600만 원이 넘는 돈을 쓴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된 이후 조사해본 결과 한 씨는 사체를 유기한 이후인 3월 12일, 3월 15일에도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게임에 소액 결제를 한 정황도 포착됩니다. 정말 어이가 없는 상황이죠. 사건의 그날, 한 씨는 2월부터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정확한 날짜는 특정되지 않았지만 3월 7일에서 10일 사이 주먹과 발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전신을 수회에 걸쳐 폭행한 후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집에 있던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수십 회를 때려 결국 숨지게 했습니다. 충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신을 집에 최소 하루 이상 방치하며 유기를 고민하고 있었던 것이죠. 물론 이 행위 자체도 끔찍했지만 한 씨와 아내 김 씨, 그 둘 사이엔 10개월 된 딸아이까지 집에 함께 있었습니다. 즉, 아이 앞에서 사람을 죽였고 시신까지 함께 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한 것이죠. 옷을 사입고 집을 나갔다 진술한 한 씨. 정말 양심이 있었던 걸까요? 실제 피해자는 속옷 차림으로 여행용 캐리어에 담겨 차디찬 배수로 아래 유기되어 한 달 가까이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뻔뻔합니다. 피해자 사망 이후 통화에서도 놀러갔다, 돌아오면 전화하라 하겠다, 집을 직접 찾아온 가족에게도 밖에 나가 있다라며 뻔뻔한 거짓말을 했던 한 씨와 공범들. 그리고 경찰 진술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에 대해 이렇게 항변합니다. 때린 건 맞지만 죽일 의도는 없었다. 살인죄보다 형량이 가벼운 폭행치사, 상해치사를 노린 진술이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들이 이야기하는 때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런데 이 때린 이유도 정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집을 어지럽혀서 때렸다,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때렸다, 주변 지인들에겐 피해자가 성범죄를 저지르려고 해서 때렸다, 혹은 자신의 아내 김 씨를 추행해 때렸다. 이토록 오락가락하는 주장을 펼칩니다. 성범죄를 저지르려고 했다, 추행을 저질렀다. 정말 말이 되는 이야기일까요?
한 씨를 극도로 두려워했던 피해자, 그리고 그 안에서 전혀 다른 정반대 행동을 했다. 정말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 씨는 금품갈취에 대한 증거가 있는 그 목적성은 감추고 어째서 고인에 대한 모독의 이야기만 하는 걸까요? 현재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한 씨와 아내 김 씨를 살인, 사체 유기 혐의, 공범인 10대 남성은 살인 및 사체 유기 방조 혐의, 공범 10대 여성은 특수상해 및 사체 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입니다. 끝까지 자신의 혐의를 감추고자 하는 범죄자들, 5월에 열릴 재판 그 끝까지 저희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뒷이야기에서 미처 하지 못한 당시의 정황들을 소상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도 가장 많이 나올 이야기를 첫 번째로 가지고 왔습니다. 유족을 아마 비난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왜 말리지 못했느냐라는 내용이죠. 혹은 집에 가서 직접 데려오면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고등학교 3학년 재학 도중 양극성 정동장애를 판정받고 군 신체검사에선 이제 경계선 지능장애 확증을 받게 됩니다. 해서 지속적으로 병원 치료와 약물을 복용하며 실제로 어머니의 돌봄을 많이 받던 상황이었죠. 생활에 문제가 있었던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당시 피해자가 한 씨의 집에 갔던 상황이고 그 나머지 이야기들 하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던 상황에서 혹시라도 의심은 가기는 갔지만 혹여라도 강제적으로 데리고 오려고 하거나 뭔가 그 한 씨가 하는 거짓말만 당신이 믿을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는데, 만약 그 보호를 하고 있다고 믿는 상황 속에서 강제적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오게 됐을 때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두려움도 계셔서 계속 한 씨에게 부탁을 했던 상황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족분들은 직접적으로 어필을 많이 하셨습니다. 1월 26일이랑 1월 28일 당시 그 핸드폰 개통의 문제를 확인을 하시게 돼요. 해서 직접 그 수원집을 가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당시 서부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셨습니다. 해서 좀 상황이 이상하다, 실종과 관련된 부분으로 좀 방문 좀 해달라라는 요청을 했는데, 일단 당시 피해자가 성인이다 보니까 병명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장애 등급이 없지 않느냐, 성인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 결국 집으로 그냥 돌아가시게 됐던 상황이었죠. 전화라도 했다든가 한번 방문했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인데, 이건 저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좀 있었냐면, 2022년 1월 31일 날 피해자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라는 카톡을 보내고 그래서 집에 못 간다는 얘기를 하게 돼요. 해서 통화를 하려고 했는데 통화가 안 돼서 좀 뭔가 이상하다라고 판단을 하셨던 거죠. 해서 계속 어필을 해봤지만 그게 마음처럼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곧 집에 간다, 곧 좀 나아지면 가겠다라는 말만 해서 일단 기다릴 수밖에 없던 상황이셨죠.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교통사고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아마도 이때 당시 폭행으로 부상 문제 때문에 한 씨가 집으로 못 보내고 있었던 그런 상황처럼 보인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며칠 뒤였던 2월 6일 날 한 씨가, 한 씨도 왜 여기에 끼어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한 씨랑 피해자가 같이 고인 피해자의 할머니 집에 가게 돼서 거기서 쌀, 김치, 고기 이런 걸 받게 돼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도 그 자리에 오시게 되죠. 근데 그때 되게 이상하셨다고 해요. 피해자가 어머니를 보자마자 통곡을 하며 말을 아무것도 못했다고 해요. 근데 옆에 있던 한 씨가 엄마 보면 안 운다더니 우네요. 자기가 지금 집에서 돈 관리하고 돈 쓰는 법,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하는 법, 설거지 이런 것도 가르치고 있고, 피해자가 직접 귀가하는 걸 원할 때까지 잘 데리고 있겠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가출 청소년 같은 경우도 그렇게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다, 형사들도 인정해준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어머니는 일단 앞에 있었던 그 기기와 관련된 문제들도 있었고, 다른 통신사 가입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신용불량 문제 때문에 3월에는 꼭 명의 변경을 돌려놓겠다 라고 약속을 해서 다시 이제 돌렸던 거죠, 상황이. 근데
이게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해서 최대한 좀 잘 달래서 집으로 보내주길 바라는 마음이었는데, 나중에 알 사실이 뭐였냐면 당시 피해자가 할머니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돈을 벌어서 한 씨한테 이체를 해야 된다. 한 씨가 집을 사는데 돈을 보태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라는 얘기에 대답도 못하고 뭔가 이상한 모습이었다고 해요. 한쪽 팔을 좀 잘 못 쓰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마도 한 씨가 같이 왔던 이유도 옆에서 이제 진짜 완전 협박 감금이었죠. 동행을 했던 이유도 그거였던 것 같아요. 자신이 했던 행동을 감추기 위한 감시 행동이다라고 이제 와서는 추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통화를 한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자신이 이제 집에 못 가는 부분에 대해서 통화를 하고 있던 부분들도 있었고, 왜 못 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못했다고 해요. 되게 이상한 상황이지만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어쨌든 한 씨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던 상황이라 그냥 잘 달래서 집에 귀가시켜 주겠지라는 생각이었죠. 근데 이제 그게 마음 좀 뭐가 좀 다른 상황이었죠. 그러다가 나중에도 이제 집에 가겠다. 한 3, 4월 정도에는 집에 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2월 13일 통화에서도 좀 뭔가 이제 지나서 그런 거지만 이상한 정황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였냐면 3, 4월에 집에 가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엄마 돈 없잖아요 라는 말을 했다고 해요. 갑작스럽게. 근데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피해자가 아까 말씀드렸던 너 뭐 집에 돈 갚을 수 있냐, 뭐 네가 뭐 해서 돈을 갚아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해서, 피해자는 어머니한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서 그 가스라이팅을 엄청 당했죠. 폭행도 당한 것 같고.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든 어느 정도는 갚거나 어느 정도 그런 행동을 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자기 스스로 결정을 내렸던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날 통화를 마지막으로, 전화는 이제 2월 21일경이 마지막, 카톡은 2월 17일 이후로 차단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아예 연락이 되지 않았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바로 찾아가서 뭔가 확인을 하면 좋지 않았을까. 전화 시도밖에 하실 수가 없었대요. 왜냐면 그 일이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집안의 가족들이 지금 코로나 시국이었잖아요. 차례대로 이제 그 단위가 일주일 단위로 차례대로 이제 그 코로나에 걸리게 되면서 다 격리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격리가 끝났던 시점이 3월 27일이라서 그때 바로 다시 집에 찾아가서 문도 두드려봤지만 집에 뭐 불도 꺼져 있었고 해서 전화도 안 되니까 차단되어 있으니까 아버지 핸드폰으로 전화했더니 전화를 받지 않고 문자로만 누구냐 이런 식으로 와서 아버지다 라고 했더니 뭐 지금 친구 만나러 나갔다, 나중에 다시 연락을 하겠다고 또 연락 두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도 계속적으로 방문을 했지만 안 됐던 상황이었죠. 그러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4월 1일 날 방문을 다시 했을 때 또 인기척은 있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경찰 대동 하에, 입회 하에 문을 열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현장에 없다는 걸 알게 되고 경찰도 위치 추적 결과 마지막 위치가 거기니까 뭔가 상황이 이상하다라고 판단해 일단은 실종 신고부터 출발을 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이상한 거 아니냐라고도 생각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시 상황은 분명히 되게 안타까운 상황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뭐라고 했을 때 더 반감이 세질 것 같은 부모님의 마음도 있었고, 연락도 중간중간에 됐는데 그걸 너무 빠르게 눈치채지를 못했다, 한 씨의 거짓말을 너무 많이 믿었다라는 게 죄라면 진짜 죄다라고 되게 자책도 많이 하시고 지금 너무 힘들어 하시는 상황이세요. 그러니까 진짜 옆에서 보고서 되게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래서 진짜 뻔뻔하게 거짓말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치 뭔가 대단한 사람인 양, 엄청난 사람인 양 포장을 해서 안심을 자꾸 시켰던 거예요. 잘 돌보고 보내겠다라는 식으로, 그런 식이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공범 관련 이야기인데, 이 10대 청소년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어쨌든 좀 미성년자이다 보니까 저희가 자세하게 위해서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거기 이제 남성과 여성이 있었잖아요. 그 10대 남성도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여자친구도 폭행하는 걸 목격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10대 남성이 있던 김 씨도 형이죠. 형인 김 씨를 형이 이제 그 피해자를 폭행했던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뭐 주먹으로 때린 건 맞는데 그 둔기는 같이 휘두르지 않았다라고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물론 이제 주변에서 나온 이제 같은 각각 조사를 받으면서 살인죄로 넘어갔지만, 그리고 나중엔 진술을 그렇게 얘기해요. 자신도 이제 한 씨한테 폭행을 당하고 이거 폭행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라는 부분이었죠. 하지만 혐의 자체로 봤을 때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되면 사망에 가까울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서 혐의는 살인죄에 대한 부분으로 들어간 정황이었죠. 사실 이게 치사로 갔을 때 형량이 좀 많이 낮아지잖아요. 근데 폭행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이제 살인죄에 대한 부분도 좀 안타까운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살인죄라고 얘기를 하면 대부분 막 형량이 뭐 몇십 년, 뭐 무기징역, 사형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 살인에 대한 범주도 되게 여러 가지예요. 뭐 요즘에 한창 화두가 됐던 뭐 부작위에 의한 살인도 있겠지만 그거 말고 이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이런 거잖아요. 사실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과거의 사건들을 봤을 때 이 사람이 죽을 줄 모르고 뭐 때렸다. 뭐 예전에 저희도 가끔씩 인용하는 내용이기는 한데 뭐 어떤 클럽 앞에서 태권도 유단자 3명이 그 한 남성을 폭행을 했는데 그 폭행에서 결국에는 사망을 했죠, 피해자가. 근데 그게 살인죄였어요. 살인죄인데 대법원까지 가서 징역 9년형으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살인인데 우발살인이냐 계획살인이냐도 있지만 미필적, 그러니까 이렇게 때리면 사람이 사망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되게 애매한 경계선이 뭐냐면 때려서 사람이 죽었다 상해치사 폭행치사가 될 수도 있는데 지속적으로 이렇게 폭행하면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걸 인지한다. 그럼 이제 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뭐 이런 부분에서 형량이 조금 더 가중되는 정도죠.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이렇게 얘기하기도 그래요. 왜냐면 정말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폭행을 가했어요. 언젠가 사실 고문이잖아요. 그리고 이 정황들을 다 포착해보면 돈 때문에 협박하고 감금하고 계속적으로 때리면서 일시키고 마치 옛날에 어떤 사건들이 떠오르실 거예요. 옛날 그런 사건의 주범은 무기징역까지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건도 매우 끔찍한 사건인데 지금 유족분들이 제일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건 다른 이런 유사한 사건들에서는 이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았죠. 그러면서 뭐 형량이 높게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건데 이게 형량이 낮게 나올까봐 정말 끔찍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릴 거는 저희가 위에서 이제 한 씨에 대한 부분을 집중했어요. 왜냐면 언론의 기사에서도 수원 뭐 BJ 살인 사건이라고 알려줬으니까 그 사람의 직업이 이제 BJ다 보니까 뭐 그렇게 나왔는데 사실 있잖아요. 한 씨도 한 씨인데 그 한 씨 안에 있죠. 얘도 이렇게 그냥 표현할게요. 그냥 제 감정이니까 얘가 그냥 쓰레기예요. 얘도 진짜 보통 쓰레기가 아니에요. 왜냐면 실제로 그 안에서 사람이 사망하는 걸 같이 해서 어쨌든 똑같이 살인 혐의고 그리고 사체유기도 같이 했잖아요. 애가 있는데 딸이 있는데 일단 그것도 매우 끔찍한데 그 뒤에 이 페이스북을 보니까 있어요. 아직도 사람을 그렇게 사망하고 유기해놓고 난 다음에 뭐 노래 영상, 음식 영상 이런 걸 페북에 올려요. 아무렇지 않게. 그리고 그 고인의 장례식이 진행되던 그 도중에도 무슨 노래 영상, 그 노래 올라가신 가수분들은 뭔 죄야? 막 이런 짓을 해요. 그러니까 진짜 어이가 없죠. 그리고 진짜 뻔뻔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사실 이 사건이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피해자들이 구속됐잖아요. 원래는 아내 김씨도 구속되는 게 맞았어요. 헌데 당시 바로 구속이 안 됐던 이유가 10개월인 딸의 그 보호자를 찾지 못했다라는 것 때문에 당시에 초반에는 불구속 상태였어요. 왜냐면 뭐 경찰의 입장에서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또 이제 인권에서 난리가 날 거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어쨌든 구속이라는 게 따로 해놓고 서로 이제 공모 못하게 하고 증거인멸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집에 그냥 두고 있던 상황이었죠. 근데 4월 5일 날 유족분들이 경찰 동행하에 그 사건 현장이었던 세종 집을 방문해요. 왜냐면 유품 수습하려고. 근데 여기 안에 김 씨가 코로나 시국하고 아기 핑계 대면서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해요. 그러니까 진입을 막아버린 거죠. 결국에 안에 있는 내용도 수습도 못했어요. 아무것도. 그러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서 피가 묻은 가방,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이제 피해자가 쓰셨던 구형 핸드폰, 초기화되어 있는 핸드폰, 뭐 옷이나 이런 게 이제 유품에 의한 전달이 된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이게 유족분들이 생각해보니까 뭔가 이상하잖아요. 이걸 왜 유족한테 바로 주지? 왜냐면 뭐 혈흔도 검사해봐야 돼. 특히 핸드폰이 포렌식으로 복원해서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을지, 왜 이게 초기화가 됐지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좀 이상한 상황이었죠. 결국에는 이 구형 핸드폰 같은 경우는 20일이 넘게 지나고 나서야 이제 유족분들이 검찰에 증거자료를 포렌식해달라고 요청으로 증거 제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그러길 바라는 건데, 제일 걱정이 되는 게 사실 이런 부분이에요. 예전에 저희가 그 당진자매 살인 사건이라고 해서 좀 딥하게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왜냐면 그 피해자였던 사람 혐의 인정했죠. 그리고 뭐 사실 재판 판결문도 길게 나오지도 않았어요. 뭐 공소장도 그랬고. 근데 제가 거기서 뭔가 이상하다라고 봤던 게 뭐였냐면, 실질적으로 당시에 피해자가 집에 침입한 흔적에 대한 그 진술이 사건 현장하고 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내용인 거냐면, 범인이 피해자가 모든 내용 혐의에 대부분 인정을 해요. 그 증거가 명확해요. 그러니까 결과는 끝난 거죠. 혐의에 대한 부분이 끝났을 때 이 중간 과정에 대한 부분이 완벽하니까 더 이상 뭔가 찾지 않아도 된다? 라는 좀 그런 게 있나라는 좀 뭔가 그런 생각이 드는 대목이에요. 실질적으로 완벽하게 확인해서 얼마나 지속적으로 구타가 있었고,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형량을 매기는 데 있어서. 얼마나 오랫동안 괴롭혔고, 얼마나 오랫동안 착취했고, 얼마나 오랫동안 사람을 감금했는지에 대한 모든 증거들이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좀, 이게 유족분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좀 서운하다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좀 신뢰도에 대한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많이 아쉬웠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이제 본 내용에 집어넣으면은 이제 흐름들이 자꾸 이제 딴 데로 갔다 돌아오는 경우에서 이제 줄기를 먼저 설명드린 거고, 중요한 내용들도 뒤에 이제 갖다 덧붙여 드렸던 건데, 사실 이 사건이 뭐 저희도 진행했던 고 윤상현님 사건의 언론의 이슈를 받으면서 실질적으로는 많이 묻혔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걱정이 되는 부분도 이 사건에 대한 혐의, 종결, 뭐 그런 부분이야 모든 증거들이 있으니까 혐의 입증은 되겠지만, 혐의 입증에서 제일 중요한 건 지은 죄만큼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지은 죄가 다 드러나지 않을까봐, 일부만 나타날까봐.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제 이 내용으로 전해드렸고요. 지금 현재 청원 요청을 올려주셨어요. 신상 공개를 해달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라와 있는데 괜찮으시다면 여러분들께도 청원 한 번씩 동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